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터부터 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성토하며 시진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샤 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 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협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위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국양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친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 관계를 비난 오커스, AUKUS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 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 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런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정계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협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정계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정보국 미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전역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 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미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 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 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 협력의 중개,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댕커 영국 산업연맹 CBI은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일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뉴포트 웨이퍼 팹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경제 분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허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조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소개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10명만 뽑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쿤산, 곤산의 한 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이었지만 올 들어 20위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의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일일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에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몬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장자강, 장가항 씨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 씨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 씨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윤영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윤영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항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가오 윤영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서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 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 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석희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니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중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예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호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맡겼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지 중국의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에 대해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룸, ND, 수급의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천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외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 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행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 첨단 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 첨단 산업과 LG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Wh,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 카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 BNG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이래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이 100% 출자한 KSM 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 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의 히토금속은 성림첨단 산업에 전달돼 LG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매출액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을 15조엔 약 148조 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일본은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다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에 비해 늦어진 전기차, 2차 전지 분야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도요타와 닛산 등은 거액을 투자하며 중국 업체와 함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의 자동차 업체 포드와 약 6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 글로벌 SK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H에너지솔루션이 지은과 합작해 오하이오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 데 이어 테네시주에도 또 하나의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미 간 배터리 동맹 기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부품 소재 업체들까지도 미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일본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 자동차들의 경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세계 3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를 끼고 있다는 사실은 도요타가 넘기 힘든 현대만의 강점입니다. 결국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게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를 위해 파나소닉과 공동으로 중국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거나 CATL, 비아디와 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중국계 전지 제조업체와 손잡고 해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약 2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가 이렇게 배터리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도요타, 닛산 등 전기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넘어가 협력을 하게 되면 항상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협력하는 척 끄터들인 다음 갑자기 마음을 바꿔 회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인 회토류 자석에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23종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배터리는 팔아먹으면서 핵심 부품인 회토류 자석 수출을 막는 전략으로 일본의 전기차 산업을 막겠다는 의지인데요. 중국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진행 중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앞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따돌림과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엔 중국의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똑같은 살을 베이는 고동을 겪었던 일본은 호랑이를 위해 귀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며 일본에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조치를 단행하지 못하고 먼저 만만한 일본에게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히토류 자석을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아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모터 등에 필요한 고성능 회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금지를 내린 것인데요. 히토류 자석은 전력과 자력을 이용해 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더구나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기, 로봇 등 산업기기와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합작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해 전기차,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은 중국과 추진해왔던 합작 투자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러한 위기가 올 것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회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모터의 연구자석을 만드는데 핵심 원료가 되는 회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말에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은 호주의 광물 탐사 기업 아라프라 리소시스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히토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계약으로 현대차는 7년 동안 아라프라가 소유한 호주 놀란스 회토류 광산에서 생산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토대로 전기차 모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히토류는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전기차 핵심 원자재로 전기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평균 3kg 정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완성차 업계는 히토류를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LG이노텍이 중국의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LG이노텍이 얼마 전 아예 세계 최고 수준의 회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LG이노텍은 한국자기학회 학예학술대회 통해 AI 기법을 활용한 입계 확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히토류 자석의 종주국이라 자처했던 일본과 미국, 중국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연구자석 원조국이라 자처하던 일본은 그간 한국과 관련 기술 협력을 하지 않았지만 LG이노텍은 일본의 기술을 앞지른 세계 최고 등급의 54SH 연구자석을 개발해냈습니다. LG이노텍의 연구자석 개발 성공은 AI 기법을 활용해 최소 수년간 진행되던 소재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는 성과까지 더해져 세계 학회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히토류 연구자석의 종주국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히토류 자원을 활용해 연구자석을 무기화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일본의 전기차 성장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자 기회를 맞은 것은 역시 현대차 그룹입니다. 중국 CATL이나 비아디의 함작이 필요한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현대자동차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를 누를 승기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의 대형 호재가 생긴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11%에서 1%로 대폭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모델에 현대 아이오닉 5가 선정된 데 이어 전기차 부가가치세이나 정책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 2월 중국 울림자동차의 에어EV를 제치고 독주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중국 저가 전기차 모델보다 가격이 3배가량 높은데도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 차지한 겁니다. 그동안 쌍갑의 1위를 고수하던 중국 울림자동차 에어EV는 2위로 밀려났고 토요타 전기차 BZ4X는 3위에 그쳤습니다. 그 뒤를 일본의 닛산이 뒤따르고 있으니 일본 전기차의 위상은 참담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10대 중 9대는 일본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일본차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 부가세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차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셀 함작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24년 이후 현대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인도네시아 현지화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만 믿고 있다가 전기차 전환이 또다시 늦어버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또한 회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한국이 대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언제까지 갑질을 지속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